자, 안녕하십니까. 국제공무원 교육원 교수과에 근무하는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제공무원 납세자 세법교실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우리 납세자 세법교실에서 부가 기본 과정 중에서 세 가지 파트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법상 공급시기 세금 계산서 가산세 파트이고요. 자, 먼저 우리 교육과정 오늘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다룰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가산세 파트입니다. 자, 속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봤는데 어떠신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가산세 이 파트는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먼저 제 학습 목표는 부가가치세법상 실무 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공급시기 생계사서 가산세의 기본적인 이론과 주요 적용 사례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제 강의 난이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부가가치세 실무 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수준의 지식을 전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내가 아예 신규 사업자라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업체 또는 본인이 이제 1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실무를 해 보신 분 또는 하실 분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시기 생계에서 가산세 이 파트 세 가지 연결해서 공부할 예정이고요. 자, 요 파트 세 가지는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어떠한 부가가치세법상에만 있는 가산세들이 있는데 여러 가산세들이 붙습니다. 그걸 한 번에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어떤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이 규정들을 어기면은 어떠한 가산세가 붙는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급시기. 먼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실 텐데, 보통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하여 부가가치를 구하게 되죠. 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한 세금들이 있고,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등으로 이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여러 이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도 왜 부가가치가 에 대해서 추가로 또 세금을 매겨서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또 걷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소비에 대하여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 자, 소득이 아니고 소비. 자, 개인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자, 10%만큼 스스로 이제 부가가치세를 더 납부하는 게 가능할까요? 자, 전국 우리 5천만 국민이 있는데 5천만 국민 중에서 소비세 과세 안 하는 소비를 안 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자, 모든 소비자들이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이제 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도입을 한 나름 이제 선진적인 세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비자가들이 스스로 즉 소비한 만큼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소비자가 소비한다는 것은 뭐죠? 물건을 소비한다. 즉 누군가 물건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 물건을 팔았을 때, 즉 물건을 판 사람들을 저는 이제부터 공급자라고 하고요. 소비자는 공급받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즉 소비가 아닌 공급에 대하여, 즉 소비는 반드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자, 소비자가 소비를 했다라는 것은, 자, 공급자가 공급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비자가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소비를 하지만, 자, 현실적으로 스스로 소비한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자, 공급할 때,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고요. 당연히 그래서 소득세는 이제 이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직접세입니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소득을 얼마 벌었다라고 이제 정부에 신고하는 직접 소득세이지만, 소비세는 당연히 소비자가 소비하는 만큼 스스로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 소비세입니다. 간접 소비세. 즉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되고요. 자, 소비자의 반대편인, 거래 반대편인 공급자가 있잖아요. 공급자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 소비세가 됩니다. 간접 소비세. 그래서 여러 가지 부가세와 소득세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왜 있을 텐데 왜 다르냐? 바로 간접 소비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공급 시기부터 보겠습니다. 공급 시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어느 시점에 공급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하는, 법으로 정한 시간적 기준. 자, 1기 매출이냐, 2기 매출이냐, 23년 매출이냐, 24년 매출이냐, 즉 귀속 과세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 기간 단위 과세 제도죠. 그리고 실무상 제일 중요한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 세금 계산서의 기재사항 중에 작성 일자가 있죠. 이 작성 일자를 바로 공급 시기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공급 시기를 공급자가 또는 공급받는 자가 잘못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은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거나, 이제 양쪽으로, 공급자 공급받는 자 양쪽으로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 이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공급 시기를 재화의 공급 시기 그리고 용역의 공급 시기로 나눠서 정하고 있고요. 먼저 재화의 공급 시기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 기침 좀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화는 크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 시기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필요한 재화와 이동이 불필요한 재화. 이동이 필요한 재화는 뭐죠? 자, 동산입니다. 동산. 동산, 상품, 제품, 원료, 기기장치 다 동산을 의미하고요. 이 동산의 경우에는 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도되는 때를 기본적인 공급 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되는 때라는 것은 이제 점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래 상대방에게 넘어가면은 그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기기장치를 넘겨줬다. 그때가 공급시기고요. 공급시기라는 것은 뭐죠?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의미고요. 가장 중요한 대가 수령과 관계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고요. 인도되는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부동산 권리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권리도 재화로 칩니다. 권리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뭐 특허권, 뭐 이제 상표권 다 권리고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용역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 또는 권리는, 자, 이동이 필요한 재화로 보지 않고 이동이 불필요한 재화, 불가능이 맞겠죠. 이동이 불가능한 재화라고 하겠죠.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이 부동산 권리의 공급 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바로
거래 상대방이 사용, 수익, 개시한 때를 의미하고요. 자, 구체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자, 매입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사용 시작한 때를 의미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동산에는 이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에 나와 있는데 갑구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자, 매입자가 실질적으로 어, 사용하고 있다면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 시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 생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잔금 미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실질적으로 아직 사용 수익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급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크게 두 가지 틀에 더하여 이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즉 위 기준 적용 불가하는 경우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는 때를 의미하죠. 거래가 이루어지려면은 이 거래에 대한 공급 시기, 거래 상대방, 가격이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때가 이 사항들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가 불가능할 거지 않습니까? 추후에 거래 징수가 가능한 시점이 확정이 된다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조건부 거래에 대해서는 뒤에서 사례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규정들은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한 원칙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거래 형태별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정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화를 공급하고요. 대가를 현금으로 즉시 받는 경우, 그리고 나중에 현금으로 받는 외상 판매, 그리고 나눠서 현금으로 받는 할부 판매. 자, 현금 외상 할부 판매도 기본적인 원칙 규정 그대로 적용되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실제 돈을 받은 때가 아니고요. 예, 재화가 인도된 때, 그리고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 같은 재화 같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그때 생계난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장기할부부, 중간지급 조건부와 완성도 계속조건급 요 네 가지 규정들은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하게 되는 때, 즉 기본적인 원칙 규정들을 적용한다면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 아까 앞서서 제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간접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자가 자기 돈으로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공급받는 자가, 즉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거래징수하여 내는 세금이고요. 그렇지만 자, 볼게요. 자, 장기할부 판매 1년 이상 돈을 나눠서 받는 경우, 6개월 이상 돈을 나눠서 받는 경우 또는 완성도 비율만큼 돈을 오랫동안 나눠서 받는 경우에는 자, 실제 인도되는 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기본적인 원칙 규정들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불합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 1년 이상 돈을 나눠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됐다는 이유만으로 공급 시기가 된다면은 자, 뭐 돈을 안 받았는데도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불합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 장기할부 판매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과 계속적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계속적 공급은 뭐가 있겠죠? 이제 부동산 임대 용역이 있겠죠? 또는 전기, 가스의 공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는 제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저희 집에 전기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기는 한전으로부터 저희 집에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재화입니다. 여러분 전기 웬만하면 끊긴 적이 없을 거예요. 전기는 언제가 그러면 공급 시기냐? 자, 인도되는 때 이용하게 되는 때 항상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시기를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자, 한전에서 이제 전기의 공급 시기는 이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자, 한 달씩 요금을 청구를 하죠. 요금 청구에 납기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납부 기한, 그때를
이제 원칙적인 공급 시기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거는 받기로 한 때예요. 실제 받은 때가 아닙니다. 실제 받은 때는 언제든지 이제 양 당사자 간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간에 합의어 실제 대금 수령 시점을 언제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받은 때가 아닌 받기로 한 때, 받기로 예정된 때 계약서상의 납부 기한, 대가 수령 관계없이 받기로 약정한 날 계약서에 금액과 날짜만 있다. 그러면 그때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조건부 판매입니다. 조건부 판매, 반환, 동의, 기타 조건부 판매, 마지막으로 기한부 판매가 있는데요. 이 조건부 판매들은 인도 후 조건이 성취되는 때, 조건이 성취가 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같은 말이에요. 법에서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긴 하지만, 기한부 판매의 조건은 언제가 성취되죠? 이 기한이 지나는 때가 조건이 성취가 되는 때,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판매, 인도 후 조건이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먼저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고요. 조건이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이 조건들은 우리 일반 이제 사업자들이 다양한 마케팅 기법이 발달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반환 조건부 판매, 재화를 인도한 후에 후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돼요. 반환하지 않으면 판매로 봅니다. 어, 어떤 경우가 있겠죠? 백과사전 예전에 요새는 사실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백과사전 어머니 지금 자녀분이 이제 중학교 공부 열심히 할 때잖아요. 백과사전이 필요한데 마음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니까 일단 택배로 백과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과사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쓰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환해 주세요. 이렇게 판매하는 기법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반환 조건부 판매입니다. 동의 조건부 판매입니다. 재화를 인도한 후 구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판매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죠? 쿠팡 여러분들 뭐 한 일주일 정도의 이제 구매 확정 기한이 있잖아요. 쿠팡이나 지마켓, 뭐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재화를 인도한 후에 반품이 언제든지 가능해요. 언제든지 가능하고 일주일 또는 30일에 이제 구매 확정 기한이 있고요. 그 반품 기한이 넘기면은 반품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반품 기한 내에는 이제 소비자가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면은 그때 구매 동의한 거고요.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른 때를 공급식으로 봅니다. 집 앞에 택배로 도착한 때 또는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때 그때 공급식이고 아니고요. 구매 확정 버튼 누른 때를 공급식으로 봅니다. 앞서서 이제 동의조건부 판매는 이제 일주일에 반품 기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일주일의 기한,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 구매 확정 버튼을 끝까지 안 누르면은 자동 구매 확정이 되잖아요. 재화 인도 후 일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경과하는 때 판매된 것으로 보는 기한부 판매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조건부 판매입니다. 검수 조건부 판매와 설치 조건부 판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검수 조건부 판매가 많이 있죠. 이제 기기장치 같은 경우, 기기장치를 이제 공급받는 자의 공장에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도하고 공급자가 기기장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시운전까지 완료된 때 그런 조건의 이제 판매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검수 조건부 판매로 보아 아래 같은 경우 사업자가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시 계약금 5천만 원, 설치 시 중도금 1억 원, 시운전 완료 시 잔금 1억 원의 조건이 있고요. 이제 계약서의 검수 완료는 11월 30일까지 되어야 하고 11월 1일에 시운전 완료 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느냐? 바로 시운전 완료 보고서가 발행이 된 11월 1일 이때를 검수조건부 공급의 공급 시기로 보아 11월 1일에 전체 금액 2.5억이죠. 2.5억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이제 텍스 인보이스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부터 TI라는 약자로 쓰겠습니다.
자, 11월 1일에 이 전체 금액 2.5억에 대한 TI 발급하여야 하고요. 아, 실제 검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검수. 그리고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통과하지 못하면은 반환하는 조건까지 있어야지 검수 조건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기계 설치 완료된 때 인도 조건이 아니고요.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요. 시운전 완료 보고서 발행한 때의 생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상품권 관련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자, 소비자가 상품권을 먼저 현금을 주고 구매합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몇 달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백화점에 가서 그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자,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대가 지급한 현금 지출한 시점이냐, 현금 지출 아니면은 재화 구매한 때 이게 몇 달, 짧으면 뭐 몇 달, 길게면 몇 년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현금 지출한 시점 또는 재화 구매한 시점,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상품권을 통하여 이제 재화를 구매할 때 둘 다 공급 시기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의 매출에 대해서 이중 매출이 계산이 되기니까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상품권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 재화가 공급한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이때 생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상품권이라는 것은 뭐죠? 상품권은 재화가 아닙니다. 재화가 아니고요. 무기명 유가 증권에 불과합니다. 소비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할 수 있는 수단이죠. 뭐 돈과 같은 취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가세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상품권이 추후에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공급 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요때를 공급 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품권 판매자는 어떻게 매출을 잡느냐? 어떻게 공급 시기가 있느냐? 보통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상품권 판매 위탁 용역 계약을 맺고요. 발행 대금의 일정 가액을 용역을 매출로 잡게 되는데 이때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누구죠? 자, 상품권의 발행업자가 될 것입니다. 이쪽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거래 형태별 기준, 이제 실무상 자주 접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할부 판매예요. 할부 판매인데 이제 장기입니다. 장기라는 것은 1년을 의미합니다. 어, 자, 여러분이 지마켓에서 핸드폰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핸드폰은 12개월 할부 끝나는 시점에 오나요? 아니면은 할부 계약한 때 그 다음 날에 집 앞에 택배로 와 있을까요? 네. 바로 할부 시작 전에 계약한 때 그 다음 날 집 앞에 택배로 와 있을 겁니다. 자, 장기 할부 판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화를 공급 후, 즉 선인도입니다. 재화가 가장 먼저 재화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대가를 나눠서 받는 경우입니다. 보통 동산의 판매 계약에 많이 쓰이고요. 동산은 뭐죠? 아까 점유권의 이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점유권의 이전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대가를 매월 또는 매년 연부 등 할부 방법에 의하여 2회 이상 나눠서 받고요. 자, 기간 조건 보겠습니다. 인도일의 다음날, 인도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니까요. 그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까지 1년 이상인 경우에 장기 할부 판매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재화의 인도일이 있고요. 선인도. 인도일의 다음 날로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가 1년 이상이고요. 이때 이제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요. 2번 이상만 나눠서 받으면 공급 시기가 기본적인 원칙은 인도되는 때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장기할부 판매의 두 가지 요건을 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은 자, 언제라 공급 시기로 보느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1회 할부금, 2회 할부금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할부금의 납부 기한을 공급 시기로 본다는 의미고요. 자, 받기로 한 때예요. 실제 받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할부금을 연체 또는 미납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공급 시기는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제가 방금 연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할부 대금을 연체하여 이제 단순히 이제 기간을 연장해 준 게 아니고 아예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할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자, 12개월 할부인데 1, 2, 3까지는 냈는데 4기 할부부터 미납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제 한꺼번에 나머지 미납 할부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은 이제 민법 관련 내용이고요. 이때 미청구분 잔액의 공급 시기는 이제 계약을 파기하는 때 한꺼번에 청구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파기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파기되는 경우에 말씀드린 경우에요.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생계환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그림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월 10에 재화를 인도하였고요. 대가를 2월 말부터 매월 말일자로 12개월 할부로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은 12개월 할부니까 2월 말부터 12개월이니까 12번이니까 1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1월 11일부터 그 다음에 1월 31일까지 1년 이상이 되니까요. 단기 할부 조건에 충족하여 각 받기로 하는데 공급 시기가 되지만 여기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와의 인도일에 생계한서를 전액 발급해버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때 이 거래의 공급 시기 뭐죠? 선발급입니다. 실제 받기로 한 때 생계한 발급하여야 하지만 실제 대금 수령 관계 없이 인도일의 생계한서를 전체금에 한꺼번에 선 발급해 버린 경우 공급 시기 전에 생계한서 발급하는 것을 이제 선 발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발급 생계환서가 세법상 인정이 되느냐입니다. 우리 장기할부 판매 그리고 계속적 공급 관련해서는 대가 수수와 무관하게 선발급 특례가 인정이 되어 그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 장기할부 판매는 재화의 인도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잖아요. 사실상 공급이 확정이 된 거죠. 다만 이제 돈을 나눠서 받았으니까 세법상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돈을 받기로 할 때를 공급 시기로 하지만 생계산서를 선발급했다.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겠다. 돈을 받기도 전에 내 돈으로 먼저 내겠다 하는 경우 그것을 정부에서 인정해 준다. 그래서 선발급 생계산서가 인정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선발급 공급 시기 전에 선발급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되고요. 우리 생계산서 규정 관련해서 배울 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공급은 뒤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체적인 장기할부 판매 공급 시기 사례 보겠습니다. 사업자 A가 다음과 같이 재화를 판매하였습니다. 24년 1기 과세 표준. 1기는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의미하죠. 자, 제품 가격은 1억 2천이고요. 인도는 가장 먼저 이루어집니다. 24년 1월 31일. 대금은 6월 말부터 매월 말 6개월 할부로 받기로 했습니다. 자, 2, 3, 4, 5, 6. 다섯 개의 할부 기한이 있고요. 각각 1,000만 원어치의 생계환수를 매달 말 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급 죄송합니다. 이때는 매월 말 6개월 할부죠.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고 단기 할부 판매에 해당합니다. 단기 할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인도된 때 24년 1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보아 전체 금액인 1억 2천만큼 생계환서를 한꺼번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자, 2월 말부터 매월 말 12개월 할부로 받기로 한 때, 자, 이렇게 12개월 할부만 장기 할부 판매고요. 각각 받기로 한 때, 자, 2월 말, 3월 말, 4월 말, 5월 말, 6월 말, 5개월치 5번의 1,000만 원짜리 생계환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1기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방금 장기할부 특례 배웠죠? 그 내용이에요. 자, 2월 말부터 매월 말 12개월 할부로 받기로 하였으나 인도일인 24년 1월 31일에 전액에 대하여 생계산서를 한꺼번에 발급한 경우에 이 선발급 생계산서가 인정이 되느냐 여부입니다. 우리 장기할부 판매는 예외적으로
자, 선발급을 대가수수 무관하게 인정을 해줍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선발급 생계산서 실제 공급 시기보다 먼저 생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뭐죠? 부가세를 먼저 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은 때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예보 판매는 인도가 할부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가수수 무관하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어, 발급한 때 발급한 때는 1월 31일을 공급 시기로 보고요. 전액에 대해서 1억 2천 발급했으니까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 실무상 이제 장기할부 판매와 중간지급 조건부가 많이 헷갈리는데 같이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기할부 판매는 기본적으로 동산의 판매 계약이 많이 쓰이고요. 중간지급 조건부 계약은 뭐죠? 부동산의 계약에 많이 쓰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제 찾다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돈을 내겠죠? 어떻게 되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이제 아파트의 구매 대금을 이제 나눠서 내게 될 겁니다. 아파트 등기는 언제 쳐주죠? 아파트 등기. 잔금 할 때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까지 돈을 내야지 아파트 등기를 쳐주잖아요. 계약금만 내줬다고 아파트에 등기 쳐주진 않을 겁니다. 자, 중간지급 조건부는 이런 부동산의 계약 형태에 있어서 중도금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만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재화의 인도전, 뭐죠? 인도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후 인도를 의미하고요. 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즉, 뭐죠? 계약금을 빼고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나눠서 낸다는 의미고요. 따라서 계약금을 포함하면 3회,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을 포함하면 3회, 계약금을 제외하면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2회 이상 분할한다는 의미니까요. 중도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인도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먼저 줄 수 있느냐?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아파트가 어디 도망가지 않으니까 계약금, 중도금을 먼저 주고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 등기를 쳐줘도 이제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계약금 지급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재화 인도일까지가 6개월 이상입니다. 장기 할부는 6개월이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는 죄송합니다. 장기 할부는 1년이고 중간 지급 조건부는 6개월 이상입니다. 왜 기간이 다르냐? 얘는 왜 6개월이냐? 저도 뭐 여러 가지 나름 많은 이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자들이 관행상 중간 지급 조건부를 6개월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사항들을 관행들을 세법에서 끌고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재화의 인도일이 공급 시기가 아니고요. 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이 있고요.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인도일까지가 후인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요. 이 기간 동안 계약금 외의 대가를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면은 인도인의 공급 시기가 아니고요. 각 받기로 한 때, 계약금 받기로 한 때, 중도금 받기로 한 때, 잔금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만큼 받기로 한 때, 즉 납부 기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실제 돈을 받았는지 여부랑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잔금을 인도일 이후에도 받기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의 문제입니다. 자, 중간직급조건부 인도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인도일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 시기는 인도일로 땡겨지고요. 이때는 공급 시기로 보지 않고요. 다시 인도일 이후에 잔금의 공급 시기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부가세법 시행령의 국고금관리법 지방회계법상 선급금은 바로 중간지급조건부로 보고요. 이런 기간 6개월, 횟수 3회 조건을 제한 없이 무조건 중간지급조건부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공급받는 자가 정부인 경우 국고금관리법, 공급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그만큼 돈을 공급받을 때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각각 6개월 조건 그리고 이 3회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무조건 중간지급 주건부로 보아 자 2회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6개월 미달한 4달이라고 하더라도 그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공급시기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간 횟수 제한 없이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중간직급 주건부도 사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24년 2월 1일에 계약금 10억짜리 체결하였고요. 계약금 1억 원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재화 인도하였고 잔금 9억 수령하였습니다. 언제를 공급시기로 보느냐? 재화 인도된 때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이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을 받아야 하지만 중도금이 빠져 있잖아요. 중도금이 빠져 있기 때문에 계약금 잔금만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 지급주건부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공급으로 해당이 되어 저와 인도인은 9월 30일에 전체 금액 10억에 대한 생계한서를 한꺼번에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4년 2월 10일 10억짜리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중도금을 2억씩 받고 7월 1일에 재화 인도하고 잔금 3억 수령한 경우에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계약금 1억, 중도금, 그리고 잔금 3억이지만 자, 기간 요건을 보겠습니다. 횟수 조건은 충족을 했는데 자,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제 재화의 인도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 아니죠. 자, 2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가 6개월이 미달하기 때문에 자, 언제 재화 인도일인 7월 1일을 전체 금액 10억에 대해서 생계사설을 한꺼번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24년 12월 1일 계약 체결하였고요. 계약금 1억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중도금 받기로 하였고 자, 잔금이 언제죠? 7월 30일입니다. 기간 조건 보겠습니다. 자, 24년 12월 1일 계약금 체결 계약금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인 24년 12월 2일부터 재화 인도일인 6월 30일까지가 6개월 이상이고 자, 이 기간 동안 이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이제 분할하여, 즉 중도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급주건부의 요건을 충족하여 인도일이 아닌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보지만 뭐 하나 문제가 있죠? 뭐죠? 재화 인도된 때 이후에 잔금 5억을 받기로 했잖아요. 이 잔금 부분의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우리 저하가 인도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는 인도되는 날을 공급 시기로 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인도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잔금 5억의 부분에 대한 생계단서는 6월 30일 인도된 날에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보겠습니다. 자,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자, 이제 공급받는 자가 기계 장치를 이제 매입을 하는 약정을 체결할 때 완성 비율만큼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공급받는 자는 빨리 기계 장치를 새로 신규 제작하여 빨리 사업에 투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 돈을 완성되는 비율만큼 돈을 주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즉, 무슨 뜻이죠? 자, 완성도 기준 지급은 자, 계약 시점에는 기기 장치가 아직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기 장치의 신규 제작 또는 건설 용역의 공급의 대부분 이런 완성도 기준 지급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는 이제 재화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 전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뭐죠? 후인도. 중간 지급 조건부와 동일하게 후인도입니다. 인도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재화 공급 전에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비율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해요. 공급자, 공급받는 자 간에
기성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기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야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해당하고요. 가장 중요한 횟수, 3회, 아까 중간지급 조건부는 3회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기간 조건, 장기할부 6개월, 중간지급 6개월 조건, 장기할부 1년, 중간지급 조건부 6개월이 있었는데 완성도 기준은 요 횟수나 기간 정한 요건이 없이 한 달짜리라고 하더라도 기성의 청구 비율 확인하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럼 완성도 기준 지급에 해당인데요. 이제 인도 기준이 아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키로 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금 1억짜리 기기장치고요. 계약 시 10%인 1천만 원, 30% 완성 시에 40%인 4천만 원, 70% 완성 시 30%인 3천만 원, 그리고 제어가 최종 인도될 때 20%인 2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고요.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 받기로 한 만큼 생계가서를 나눠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완성됐다는 것을 공급받는 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이제 완성 비율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이제 기성의 청구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이 완성된 비율만큼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이 결정되어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를 공급시키로 입니다. 후인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인도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중간지급 조건부와 마찬가지로 재화가 인도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에 대해서는 인도되는 날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우리 부가시세법 시행령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기준에 대해서 다 이제 열거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장기할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는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입니다. 이거는 가공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게 무슨 뜻이냐? 공급받는 자가 가공업자입니다. 공급받는 자가 가공업자고 나는 가공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때 가공 계약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그리고 단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 자, 가공이라는 것은 가공을 누가 맡긴다는 의미잖아요. 즉 공급받는 자가 가공을 맡기게 될 텐데 가공을 맡길 때 가공 자재를 이제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공급자가 즉 가공업자가 주요 자재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고요. 가공된 재화가 인도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다만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즉 이제 가공업자가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단순 임가공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인데 이 경우에는 모든 자재를 가공 계약의 위탁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단순 임가공 용역입니다. 이때는 언제가 공급 시기냐? 용역 제공 완료일 가공 용역 완료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 재화의 간주 공급을 언제 공급 시기로 보느냐죠. 자, 면세 전용, 비영업용, 개별 소비세, 자동차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때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용 소비점을 알기 때문에 사용 소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에는 재화를 반출하는 때, 그리고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뭐죠? 거래처에게 사업상 증여, 제어를 증여하는 경우죠. 이때는 증여하는 때를 소비 시점을 모르잖아요. 공급받는 자가 언제 소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증여하는 때 이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요. 자, 폐업 시 잔존 재화는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느냐?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무인 판매기는 기계 혼자 캔커피를 판매하는 경우죠. 무인 판매기 사장님은 누구한테 언제 팔렸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자,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 즉 돈통에서 돈 꺼낸 때,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현금 투입 시점인
즉 판매 시점을 사장님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사장님이 돈통에서 돈 꺼내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요.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팔렸는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이제 제어가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거 그냥 기본적인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고요. 자, 수출의 경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특례 규정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좀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업 시작한 지 좀 1시간 조금 안 되게 지난 것 같은데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자, 3시부터 이어서 수출의 공급 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